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섹스 행사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유료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세 번째 유료 토크인데요. 마지막이 됐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김원주 교수님, 신용과 교수님이시죠. 굉장히 대가의 교수님을 모시고 뇌건강 혁신을 위한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유료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을 반갑게 환영의 인사로 맞이해 주십시오. 교수님께서 짧게 교수님의 생각을 말씀을 우선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질의응답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사이버스병원 신경과의 김원주입니다. 오늘 저희가 대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뇌 건강 혁신을 위한 도약이라고 제목은 거창한데요. 저희가 물론 저희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요, 이런 심장을 피를 혈액순환을 돌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물론 폐는 저희가 숨을 쉬는데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뇌는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또 그 말을 이해를 하고 이러한 또한 어떤 저희가 행동을 할 때 결정을 하는 그런 것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는 정말로 신체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어떤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WHO에서도 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뇌 건강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뇌 건강은 뇌의 기능을 저희가 잘 유지함으로써 모든 뇌의 기능을 삶의 전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왜 이런 뇌 건강이 중요하냐면은 뇌 건강을 저희가 잃게 되면요, 거기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크게 되는 것이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WHO에서 말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뇌 건강이 저하가 됐을 때 사회적인 부담이 크면서요, 이런 신경학적 질환들이 장애 보정 생존 연수는 저희가 원래 평균 기대 영양보다 이런 신경계 질환이 생김으로써 얼마나 수명이 단축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런 장애 보정 생존 연수의 중요한 원인이면서 약 900만 명이 이런 뇌 건강이 저하가 되면서 사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요, 뇌 질환 중에서 뇌졸중, 편두통, 치매, 수막염, 뇌전증 등이 이런 장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뇌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회원국들이 모여서 뇌전증 및 기타 신경질환에 대한 어떤 글로벌 행동을 계획을 하고 있어갖고요, 이러한 것을 뇌 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고 뇌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크게 5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보통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육체적인 운동만 생각하시죠. 물론 육체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갖고
저희가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게 되면은 혈압을 낮출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비만을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혈관성 질환이라든지요, 이런 그 대사성 질환을 줄일 수가 있는 이제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육체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뇌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뇌 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뇌를 계속해서 좀 활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뭐 환자분들한테 뇌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매일 고스톱 치고 있어요 뭐 그러는데, 물론 이제 고스톱도 이제 어떤 게 계산을 하고 예상을 해야 되는 그 뇌 운동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그 외국에서 뭐 체스라든지 바둑 같은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떠한 그러니까 뭐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배운다든지요.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뇌 운동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 뇌 운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이런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또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예전부터는 뭐 4박 5락 그래갖고 뭐 4시간 자면은 합격을 하고 뭐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런 그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면이 저희 그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뇌 건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은 뇌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수면 시간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약간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이것을 갖고 꼭 6시간을 자야 된다, 뭐 7시간을 자야 된다 그런 어떤 법칙은 없지만요. 그 개인에 따라서 충분하게 주무시고 나서 개운감을 느끼면 충분하게 주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일반 분들은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시는 것을 그 평균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면을 취함으로써 또한 이게 저희가 이제 수면을 취하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사실 수면을 충분하게 취하면은 기억력이 더 향진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억력 향진에도 충분한 수면이 도움이 되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자면서 뇌에서 생기는 노폐물들이 이제 배출이 되기 때문에요. 특히 이렇게 수면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이 되겠죠. 환경은 뭐 저희가 요새 그동안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던 뭐 미세먼지요.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여러 연구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뭐 뇌졸중의 발생도 높아진다, 무슨 뭐 폐질환의 상태도 높아진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그 환경적인 오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환경의 요소 중에 하나가 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통사고라든지요, 어떤 뇌의 외상을 받으면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 뇌 손상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뇌 건강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뇌 외상을 받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또한 뇌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식이가 되겠죠. 식이는 뭐 특정한 물질들을 먹는다고 해갖고 저희가 뭐 치매가 예방되거나 그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홈쇼핑 같은 데서 이제 홍보를 할 적에 치매 치료가 예방이 된다고 해갖고 많이들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제 식이로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제 골고루 여러 종류의 음식들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런 그러니까 당계통이라든지요, 아니면은 그런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 같은 거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시면 그것이 이제 염증이나 이런 대사선소를 일으키면서 2차적, 간접적으로 이제 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골고루 모든 음식을 이제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치료의 접근성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께서 어떠한 그 건강적인 적신호가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빨리 그런 그 의료기관에 가셔갖고 조기 진단을 받으시면서 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특히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뭐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죠. 저희가 보통 뭐 6시간 안에 이런 뇌경색 등 일종에는 뭐 6시간 안에 그 저희가 이제 그 혈전을 녹이는 약을 투여하면은 뭐 환자분들의 예후에 더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도리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약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또한 그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신경계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어떤 병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시그널이라든가 그냥 영어로 써내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뭐 제가 이제 뇌전증을 특히 경험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뇌전증 환자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그 경련의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조기 진단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제 뇌전증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뇌전증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뇌전증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발작이라는 것은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폐렴이 걸렸을 때 기침을 한다. 그럼 폐렴은 이제 질병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기침은 뭐 하나의 그러니까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발작은 그러니까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보면 제 정의가 복잡은 하죠. 신경세포의 뭐 일시적이고 불일시적인 이상 흥분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증상. 그러니까 그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전기적인 신호들을 주고받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흥분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을 발작이라고 하고요. 이런 발작이 이유도 없는 발작이 자꾸 재발되는 경우를 제가 뇌전증이라고 병명을 이제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전증의 여태까지의 진단 방법은 사실 뭐 저희가 환자분들하고 아니면 이제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 특히 목격자분들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자세하게 그 증상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대발작 같은 거 일어났을 때는 환자분은 그 증상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요. 목격하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말씀이 저희가 진단 내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분의 과거라든지 증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제 뇌전증을 진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검사 방법 중에 하나가 뇌파 검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뇌파 검사가 유일하게 저희 그러니까 검사 중에서 뇌의 정기적인 그 기능이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검사지만은 여기서 그 뇌전증을 진단내는데 민감도는 이제 그 병을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거든요. 그것이 약 17.3%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특이도는 좀 높죠. 그러니까 특이도는 만약에 이상이 나타났다면 이 환자는 뭐 뇌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률이 94%라. 그러니까 특이도는 높을 때 민감도는 낮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뇌전증인 환자들한테도 뇌파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뭐 MRI라든지 PT 검사,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그네틱 뇌파 검사, 그러니까 자기 뇌파 검사인데요.
이 자기네파 검사는 사실 기계가 좀 고액이고요. 또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저희 나라에는 심판사건에서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장 뇌파가 조금 더 일반 뇌파 검사보다는 이런 민감도가 높다고 보고 있지만요. 이렇게 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널리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뇌전증 진단을 하는 데는 주로 이제 뇌파 검사하고 MR 갖고 저희가 진단을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감도가 낮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진영 대표님께서도 개발하셨지만 이런 뉴로매치라는 플랫폼이요. 이런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 뇌파를 갖고는 저희가 이제 눈으로 그걸 이제 판독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런 뉴로매치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갖고 이런 저희가 이제 놓칠 수 있는 이런 뇌파 신호들을 3D로도 보여주시고, 또한 이런 것을 통해 갖고 저희가 이제 눈으로 봤을 적에 분석을 못하는 그런 새로운 분야를 저희가 이제 판독을 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시고 이런 2차적인 뇌 전기적 현상을요, 3D로 해갖고 특히 뇌로 이제 저희가 투사를 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이런 뇌 신경세포들의 서로의 연결되는 상태라든지요, 나중에 뇌전증의 원인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저희가 이제 예전보다도 더 많은 뇌파를 분석을 하면서 이런 노이즈가 뭐냐면 이제 정상적인 뇌 기능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잡파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노이즈라는데요. 그런 걸 감소시킴으로써 저희가 이제 더 정확한 뇌 기능을 볼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도가 이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파를 측정하는 것의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뉴로토크 때 질문이 있었는데, 뇌파 찍으면 혹시 건강에 해롭거나 이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뇌파 건강에 해롭나요? 뇌파는 저희가 전극을 머리에 붙이고요.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시그널을 받는 검사이기 때문에요. 전혀 인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가 되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안전한 검사이기 때문에요. 심전도하고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전도는 전극을 붙여갖고 심장의 활동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이 뇌파 검사는 이제 머리에다가 전극을 붙여갖고 전기적인 신호를 이제 받아갖고 분석하는 검사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산모분들도 전혀 해가 안 되는 그런 안전한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매일 찍어도 됩니까? 그럼요. 네. 하루 종일 매일 찍어도 되는 검사입니다. 여러분 다 뇌가 건강하신가요? 내 뇌는 건강하다. 다 안 건강하시나요? 나는 뇌가 좀 아프다. 네? 파리가 있으시군요. 네. 네? 잘 안 들리는데, 이따 질문 시간을 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봤는데, 건강하다는 생각도 없고, 한 분 있었어요, 한 분. 안 건강하시다는 분도 없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내 뇌가 건강한지 아닌지 잘 모르시죠? 왜 모르시죠? 방법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죠? 네, 뇌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걱정 다들 되시죠? 걱정이 되실 텐데, 뇌가 건강한지 검사를 지금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교수님?
뇌 건강을 평가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뇌의 기능을 보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뇌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MRI, 일반 분들은 MRI를 잘 아실 텐데요. MRI는 이제 어떻게 보면 뇌의 모양만 보는 거기 때문에요. 모양의 변화가 나타나면은 저희가 거기서 이상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지만요. 그것은 하나의 모양이고요. 뇌 전체적인 기능을 보는 검사는 아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파도 아까 말씀드린 뇌의 전기적인 형상을 이제 받아서 분석하는 건데요. 그동안은 이제 뇌의 저희가 이제 눈으로만 그걸 봤기 때문에요. 어떤 작은 활동도라든지요. 아니면 아주 미약한 활동도는 저희가 이상이 있다 없다를 이제 놓칠 수 있고요. 또한 저희가 그것을 아까 24시간 동안 뇌파를 검사를 할 수 있지만요. 그것은 이제 극소 이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이제 뇌파 검사를 할 때는 한 40분 정도를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사실 근데 그동안만 갖고는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뇌 기능을 보는 또 다른 검사는 신경 인지 검사라고 해야겠고요. 하나의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기준하고 맞춰봤을 때 이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매가 의심된다. 그렇게만 알 수가 있지만요. 그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사실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해야지만 좀 더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뉴로매트처럼 뭔가 뇌 속에 일어나는 기능을 직접 볼 수 있는 도구가 지원되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이런 저희가 아까 말했지만 전기적인 신호의 기능적인 차이를 이제 평가하는 검사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요. 이런 뉴로매치 같이 입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분석을 하면서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선까지도 보는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런 신경하고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 사이에 나타나는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적절한 치료를 저희가 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더 악화되는 것을 이제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특징은 한번 신경세포들은 다른 세포들은 다르게요. 재생이 되지는 않고 이미 손상을 받아서 죽게 되면은 회복이 안 되는 세포이기 때문에요. 특히 신경계통의 뇌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신경세포들의 손상을 받기 전에 그것을 막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또 예방적인 방법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뇌질환 거의 다 불치병이죠. 뇌질환 거의 다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치료가 되는 병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신경 질환 쪽으로 개발되어 있는 약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정말 예전에는 진단만 내리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신경과학이 많이 발달이 되면서 새로운 약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치료까지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병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면역 체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을 대항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좀 이상이 생기면서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뇌에서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들도 새로운 치료약들이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예전보다 이제 완치율까지도 높일 수 있게 됐고요. 물론 이제 뇌전증은 아직까지는
치료에 치료하는 물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뇌전증은 그 치료를 안 하다 보면은 이런 대발자 같은 것이 자꾸 재발될수록 뇌 기능에도 손상을 받게 돼서요. 결국 이제 뇌 건강이 저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으로 뭐 이런 그 발작을 억제시킴으로써 환자분들이 더 이상의 추가적인 뇌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예방을 지켜주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빨리 치료해야겠네요. 그렇죠. 또 어떤 질환이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그 치료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처럼 그 여러 가지 그 자가면역 질환이 있고요. 사실 뭐 뇌졸중은 그 뇌졸중도 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거기 보면 그러니까 뇌경색증이 있고 뇌출혈이 있는데요. 혈관의 뭐 동맥류라든지요, 아니면 뇌출혈 같은 것은 이미 고혈압이 있었을 적에부터 고혈압을 잘 조절함으로써 치료를, 그러니까 아예 뇌출혈이 생기지 않게 예방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동맥류 같은 것은 조기에 진단을 해갖고 거기에 뭐 수술적 방법을 해갖고 그 뇌의 동맥류를 제거를 해버리면은 그런 그 2차적인 뇌출혈을 완전히 이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뇌동맥류, 뇌졸중 중에 뇌동맥류 또 뇌전증 일부 또 치료 가능하고 자가면역 질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안 들어있는 질환이 많죠. 치매, 파킨슨, 네, 자폐 등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뇌전증 전문이시잖아요. 그럼 뇌전증이 사실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뇌전증으로 인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치매나 자폐가 생겨도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 뇌전증이 어떤 경우에 나타나고 왜 빨리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뇌전증이라는 것은 그 발작의 경위처럼요, 그 신경세포들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바닥에 흥분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뇌 비정상적인 회로가 생겨갖고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회로를 만드는 병들이 사실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병들이 결국 이제 뇌전증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뇌전증이 동반되는 거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뇌경색증이나 뇌출혈 쪽에는 당연하게 이제 뇌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 생기는 뇌전증도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서요. 뇌종양이라든지요, 뇌외상에 의한 뇌 손상도 결국 이제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뇌의 손상을 일으키는 모든 병들, 그러니까 결국 신경학적 질환들이 모두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전증의 치료가 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뇌 손상이 가기 때문에요. 그 치료가 또 중요하지만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발작이 일어나면서 의식을 잃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쓰러지시면서 2차적으로 뇌 외상이 생기게 되시죠. 그럼 뇌 외상이 생기면서 뇌 출혈이 생긴다든지 그런 외상적인 또 손상을 받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런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데도 뇌전증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뇌전증을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이제 진단을 받고 있으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그동안은 이제 여러 일반 분들께서 이 뇌전증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갔고요. 많이들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데요. 그 뇌전증의 치료에서 제일 어떤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이것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환자분들이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신 것이 제일 문제 같다고 생각해요. 또한 이게 그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 젊은 분들 중에서는 약간 약을 소홀하게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약을 소홀하게 드시다가 또 제거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이 좀 환자분들의 인식을 바꿔주시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뇌전증을 치료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약물을 이제 꾸준하게 잘 복용을 하셔갖고 피 속에 있는 약물의 능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의 복용을 빼먹지 않고 잘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뇌에 대한 건강을 검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평소에 뇌 기능을 계속 검진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뇌전증뿐 아니라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 여러 가지 신경학적 질병을 예방하는 데 뇌 건강을 유지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HO에서도 이런 뇌 신경학적 질환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부담이 크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러 일반 분들도 건강검진을 받듯이 뇌에서도 그냥 건강검진을 일정한 기간마다 받으시게 되면 조기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뇌 건강에는 뇌 상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혈압이라든지요, 당뇨라든지 그런 다른 질환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을 조기에 발견을 해갖고 치료를 하시는 것도 결국 이제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건강검진을 매년 일정한 기간마다 받듯이요. 그러니까 뇌도 같이 한번 건강을 받으셔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검사해도 될까요? 네? 매일매일 검사해도 될까요?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네. 뉴로매치 같이 이제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는 것을 통해서 건강검진도 할 수 있고 정밀검진도 할 수 있게 되는 현재 그리고 조만간 미래에는 뇌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을 인비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방하고 조기 진단이기 때문에요. 이런 뉴로매치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뇌에 그동안 이제 몰랐던 여러 가지 상태들을 미리 점검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예방 치료를 원하고 또 이상이 조기에 발견됐을 적에는 더 질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조기 치료를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이제 어떤 뉴로매치가 이러한 조기 진단이라든지 예방의 목적에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기다리신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저는 작은 아들 34살인데요. 진단받은 것은 33년 전에 신촌세브란스에서 이제 애가 몸을 못 가누고 목도 못 가누고 해가지고 갔더니 병명은 영어로 인콘티넨시아 피그멘트 에코미언스라고 이 피부가 탈색이 되면서 이제 그리고 치료 방법은 없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대발작이 가끔 이제 일어나는데 약물로서 진정을 시키고 물론 중간에 MRI라든지 그다음에 3일 동안 입원해가지고 뇌파 검사를 해서 어떤 신호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또 입원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MRI 찍으니까 좌우근 뇌가 비대칭이다. 이렇게 정보만 주고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답이 없어서 지금 보니까 답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뉴로배치 그 툴을 이용해서 그와 같은 어떤 그 뇌의 어느 부분이 어떤 손상으로 이런 그 대발적이나 아니면 요새는 뭐 걷다가 가끔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진단이 우선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게 진단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면은 과연 그 치료 방법들은 뭐 현재는 어느 단계인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김원주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면. 네. 그 말씀하셨던 그 뭐 비디오 이즈 모니터링도 그렇고요. 그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이제 눈으로만 저희가 판독을 했기 때문에요. 그 저희가 이제 뭐 그걸 뭐 지도화라고 해갖고 뭐 브레인 매핑이라 갖고 이제 그 뇌의 그 활성도를 지도에서 등고선 그리듯이 이제 그리는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런 뉴로매치를 통해 갖고 이런 등고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런 그 저희가 이제 신경세포의 연결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연결성을 이제 분석을 해봤을 적에 정성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부분이 뭐 이상이 있다든지요. 아니면 어느 부분이 좀 활성화되어 있다. 만약에 그것이 이제 뭐 판명이 되게 되면은 어떤 그 뇌전증을 일으키는 병변을 복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조금 있다가 나올 텐데 지금까지는 김원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뇌파를 눈으로 보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뇌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그런 발작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AI로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 중요한 이벤트들도 다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뇌에 어떤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서 그런 발작을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이러한 뇌의 부위들이 발작을 일으켜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러한 발작을 없애기 위한 방법도 생각보다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바탕으로 뭐 어떤 약물을 사용할지 아니면 어떤 수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판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윤정 박사님께서 뭐 인터뷰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저는 열심히 봤는데 네. 그 최근에 이제 나온 이걸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적용하기 위해서 서울의 5개 병원하고 대구 6개 병원에서 그와 같은 걸 시험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또 많이 또 30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시험 사업을 하는 건 하는 거고 이미 시각차 승인도 다 받아서 저희가 이미 여러 병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병원에 가시면 지금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정부 사업으로 하는 이런 시험 사업은 거기서 그런 연구 사업에 등록을 하시면 이제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환자로서 가서 저희의 뉴로매치를 사용하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시험 사업을 하는 병원에 가시면 거기에 연구 대상으로 등록을 하시면 또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애가 그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3개월마다 가서 약물을 이제 받아와서 이제 좀 진정시키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서울의 5개 병원 중에서 아산병원이라는 데도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적용이 지금 거기서 이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각종 병원의 그 서류 절차들로 인해서 좀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병원들이 굉장히 그런 서류 작업에 복잡한 병원들이 있는데 아산병원이 그 중에 하나라서 조금 딜레이가 있지만 아산병원도 곧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지금 저기 김원주 교수님이 계신 네. 그 강남 세브란스는 이미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저희도 지금 그 IRB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IRB는 것이 임상 연구를 할 적에요. 이런 그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런 연구에서 어떤 환자의 권익에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심사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모든 임상 연구는 이제 그 IRB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이진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스도 그렇고 저희 병원도 그렇고 지금 IRB를 진행 중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아마 승인이 나는 대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연구는 이미 지금 검사를 했던 자료들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작이 되면은 이제 금방 그런 그 결과는 이미 검사를 한 그 데이터가 있으시면요. 그 주치 선생님을 통해 갖고 아마 그 검사 결과를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받아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검사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검사하셨던 데이터를 가지고도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이 그 데이터를 뉴로매치를 통해서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아마 금방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는데, 지난 3개월 전에 이제 그 애하고 같이 병원에 갔을 때 담당 선생님께 이런 그 시스템이나 이런 툴들이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협의를 좀 협조를 해주시면은 제가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그 기본적인 대답으로 협조해 드리겠다고만 하셨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만나 뵙게 되는데 정식으로 이게 뭐 사인을 하든지 해서라도 빨리 좀 받아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김원주 교수님과 제가 모두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꼭좀 부탁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담당 선생님께 한 말씀 전달 부탁드립니다. 고용석 교수님입니다. 네, 알아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6살 대학생입니다. 좀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술을 먹으면, 이제 술을 좀 많이 먹을 경우에 기억이 사라지는, 필름이 끊긴다고 표현하는 이런 현상들이 가끔 우리 겪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으십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거를 혹시 교수님들은 어떤 식으로 약간 좀 예방하시는지. 네? 술을 안 마십니다.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기가. 그것은 이제 알코올이요. 신경세포들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다하게 알코올을 섭취해서 혈액 속에서 그 알코올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신경세포들이 다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걸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건 따로 없고 뭐 숙취 예방 아니, 술을 안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예방 방법으로는 술을 안 마시는 방법이 있고 적게 마시는 방법도 있고 치료 방법은 제가 많이 노력해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시면.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기 또 질문이 있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일단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제 몇 살 때까지 성장을 하고, 몇 살 때부터 퇴화를 하는지, 그리고 그러면 그 기준은 뭔지가 궁금하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아버지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좀 치매기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해도, 좀 자존심 때문인지 안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받아오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는지 좀 방법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김원주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면. 네, 뇌 그 발달은 이제 그 뇌의 각 부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이렇게
그 성장하는 부위가 있고요. 그 좀 느리게 성장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일률적으로 뭐 몇 살까지가 성장이고 그 다음부터 투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대부분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그 사춘기까지는 그 뇌의 각 부분이 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보통 중년 이상부터는 조금씩 퇴화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그러시면 좀 요새는요 병원이 아니라 이제 각각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가시면은 이제 간이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간이 검사를 해서 만약에 거기서 좀 이상이 나오면은 그 센터에서 이제 전문 병원으로 가라고 이제 권유를 하기 때문에요. 그 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면 그냥 그 보건소라든지 치매 안심센터를 가셔갖고 그냥 한번 저희가 스크린이라고 하는데요. 스크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그 경우는 실제 생활에서 제가 좀 봤는데 거기서 좀 이상이 나와도 사실은 안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어르신들이 내가 다른 치매는 걱정이야 라고 하시지만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뭐 아플 때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뇌기능 검사를 하는 그런 건강검진의 개념으로 가면 평소에 우리 부모님이 이제 좀 치매가 있을 것 같은데가 아니라 젊은 사람도 하고 나이 든 사람도 하고 그냥 체중 재듯이 뭐 아니면 뭐 인바디 뭐 이거 하듯이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평소에 그런 습관을 들이면 덜 건강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질문.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경세포가 한번 파괴되면은 이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 뭔가 세포를 뭐 재생을 시킨다든가 한다는 그런 기술은 왜 없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신경세포가 유전적으로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경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는 거는 뭐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얘기고요. 저희가 뭐 그런 거를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 한동안 그 줄기세포를 갖고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줄기세포를 아주 전공을 해갖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하셨던 많은 연구자분들의 얘기를 듣고 저희도 이제 발표하셨던 결과를 보면요. 줄기세포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신경세포를 대체를 하지 못하면서요. 다만 신경세포들 중에서 완전히 죽지는 않고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이라든지 아직도 그냥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보다 떨어져 있지만은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신경세포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효과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세포의 숫자는 사실 저도 그쪽은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결과라든지 그런 걸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대답을 못 드리는 건 죄송합니다. 두 분 중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경세포가 재생이 안 되는데 되게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재생이 안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뭐 줄기세포 같은 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뇌는 엄청나게 복잡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발달 과정에서 처음에 뇌를 만들 때 복잡하게 연결을 해놨는데 그 복잡하게 연결된 것 중에 몇 개가 죽었다고 그거를 다시 연결을 시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완전히 막 망가졌을 때 재생시키기는 사실상은 좀 어렵고요. 하지만 사실 우리 평소에 뇌세포 많이 죽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실제로 많이 죽어도 거의 구별을 못할 정도로 잘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막 다 죽었을 때 그럼 뭐 정말 그때는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은 거고, 그거는 뭐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 완전히 나갔으면 엔진 갈아 끼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정도는 사실 기술 발전상 아직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많은 질환에 있어서 초기에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초기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경우에도 뇌 신경세포가 교수님 말씀처럼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주면 거의 많은 질환들을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제 그 담당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 지금 현재 앞에 분인데, 그때 그 뇌 이상한 그 강력한 그 팔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 뭐 발신기를 붙이고 그 뇌에다가 약간의 그 전극을 넣어서 그렇게 해보자고 일단 제안을 한번 하셨는데, 아, 이상함 선생님께서요? 이상 예. 그때 그 성공률이 얼마냐 그랬더니 뭐 50% 될까? 또 뭐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안 했는데, 마침 이제 이준영 교수님 이런 기사를 보고 야 이거 조금 기다리면은 그런 게 하나의 그 툴로서 진단만 되면은 이게 또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뭐 가능성은 좀 있는지. 그러니까 이상 선생님께서 그 아마 미주신경 자극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미주신경성 자극기계의 효과는 사실 뭐 이상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30에서 50%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약에 의한 부작용이 너무 심한 분들이나 정말 이렇게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한테 약 대신 한번 써볼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기전이 그 미주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이제 거꾸로 뇌로 올라가서 뇌에 있는 억제되는 기능을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뉴로매치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국소화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 미주신경성 자극술은 뇌 전반적인 그 억제 기능을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한번 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사실 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나고요? 네. 이렇게 뇌신경망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면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러한 치료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지금 내놓은 저희 상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자체 이미 연구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 네. 저희가 아직 발표한 사실이 아니라서 교수님 모르고 계셨습니다. 직접 환자 부모님이셔서 많은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셔서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이렇게 또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이 다른 게 아니고 이 꽈리가 생길 때 혹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없는지? 네, 아까 지금 뭐 꽈리가 생긴다고 하신 게 이제 동맥류인데요. 동맥류는 사실 크기가 작을 때는 전혀 저희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고요. 다만 일부분에서는 이제 꽈리가 커지면서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제 꽈리가 이제 커지다가 그게 터지면서 뇌출혈이 생겨서 이제 알게 되는데요. 드물게는 터지기 직전에 이제 꽈리가 커지면서 뇌 신경이라든지 일부분을 눌렀을 적에 그것에 따른 이제 뇌신경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알 수 있던 환자분들이 좀 일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미리 알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게 되는데요. 대부분들은 그게 어느 정도 터지기 전까지는 저희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이 뭐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니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런 의료 데이터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AI가 발전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의료 정보 같은 거는 민감하니까 뭔가 관련 법령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고치거나 없앨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뭐 훗날 뭐 EEG가 아닌 EMG나 ECG 같은 그런 다른 그런 신호를 가지고도 개발을 하실 생각인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민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데이터가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 안 되고 당연히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령으로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 라는 규칙이 사실은 많아서 그 규칙을 다 지키기 위해서 뉴로매치 개발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칙들이 정말 많은데 그 부분을 제가 어떤 거를 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들이 각자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다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런 기술이 직접 환자들에게 막 도움이 되기 시작하면 또 내가 좀 내 데이터가 나가는 게 좀 그렇긴 했지만 치료가 되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데이터 내놔라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직접 많은 혜택을 오는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풀어나가고 그러는 것들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뇌파 EEG를 이용해서 첫 번째 저희 제품을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EEG는 뇌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 김원주 교수님 매일 찍으면 안 된다고 하시긴 했는데 사실 뭐 매일 찍어도 되긴 됩니다. 찍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나의 뇌의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 변화도 금방 감지할 수가 있겠죠. 내가 체중을 매일 재면 갑자기 1kg 늘어도 알 수 있지만 내가 체중을 6개월에 한 번씩 재면 뭐 몇 킬로 왔다 갔다 해도 뭐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뇌파는 비교적 가격이 싸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여기 설치해서 저희 팀원이 이렇게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하지만 뇌에 관한 정보를 뇌 기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데이터들을 다 취합해서 좀 더 발전된 정보들을 만들어내는데 목표를 물론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EEG를 사용한 이유는 굉장히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금방 편리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딱 하나, 마지막? 없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질문 없어요? 맨 앞에 앉아계시죠. 없으시면 김원주 교수님께서 클로징 리마크를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 한번 혁신적인 뇌 건강 관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진영 대표님처럼 이렇게 여러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뇌 아무것도 들여다볼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다 이 정도의 정보도 사실은 환자 정도 돼야 얻을 수 있는 정보인데 그런 내 뇌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자주 가질 수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건강관리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정밀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이미 만든 것들도 있고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좀 더 나은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급해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뇌 건강을 열심히 관리해서 건강한 미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